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사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이 와중에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징계 정치가 본격화됐습니다. 비당권파 4명을 중징계한 건데요. 수권 정당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된 책임이 비당권파에 있는지, 장동혁 대표의 뺄셈 정치에 있는지 제대로 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애에 대한 답변은 미사일이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건데요.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도 조롱으로 응답했습니다. 미국이 다급할수록 북한의 몸값은 높아지고 우리 입지는 좁아집니다. 이대로라면 북미 대화 과정에서 우리는 관전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변국의 독자 핵 무장론을 연쇄적으로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의 붕괴를 겨냥한 대대적 경제 압박에 나서겠다면서 동맹국의 동참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동맹국들을 향해 우리 편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맞설 것인지 둘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행과 세제 개편안 보완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현역인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서범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현역 의원 4명은 표적 징계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삼거리에서 시내버스와 SUV가 부딪혀 SUV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르지른 70대 피해자는 화상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핵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 트럼프는 또 다른 트럼프 같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는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는 중입니다. 두 나라의 핵 개발 수준을 반영한 접근법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주변국의 독자 핵 무장론을 연쇄적으로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7년 전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찍은 사진 한 장을 띄우며 시작한 트럼프의 러브콜은 닷새째 계속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성의를 표시하더니 핵무기 57개 보유국이라는 구체적 지위까지 부여하며 북미 회담을 시작할 조건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6개월 전 이란 핵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했다가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 핵보유 인정은 일관성을 잃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이란은 핵개발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현실 타협적인 접근법을 택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동에 머물러 있는 시선을 순식간에 동북아로 돌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Trump's tired of Iran. He's bored of it. You know, there's not a clear, there's no easy answer. So he's shifting to something else. Like, as you say, Mark, he's lifting and shifting, right? He's lifting and shifting to something else.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언급해 왔다는 점에서도 급격한 입장 변화는 아니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ot along.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하지만 이번에는 숫자까지 밝히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구체화했고 김정은을 만나서도 비핵화를 꺼내지 않을 의사까지 내비쳤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이나 군축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동북아 주요국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서 독자적 핵무장 여론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 북핵 인정은 한미일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핵 비확산 체제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 고립 작전을 예고한 데 이어서 동맹국을 향해 동참 여부를 선택하라면서 압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돕지 않았다며 한미 훈련을 축소하면서 아시아 동맹국들은 자립과 영내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먼저 이란 상황부터 짚어보죠.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이란에 대한 경제 압박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고요?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경제 고립 작전을 예고했는데요. 가장 치명적인 경제 작전을 발표할 거라며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이자 고립 조치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Well, we have things that we could sanction. We have very draconian sanctions, and we'll see what happens. The blockade has been 100% successful. No boats have gotten into Iran, but they are getting in for other places. But we'll see.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석유 밀수와 통화 수합, 선박 등록 등의 방식으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도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오늘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24일 대이란 경제 압박 계획을 공개하겠다면서 동맹국의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공조된 작전이 될 것이고 동맹국이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면서 미국의 편인지 아니면 미국에 맞설 것인지 물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이란 경제 제재가 대규모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면서 시장이 오해해 현재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들어보시죠. A spike in oil prices today that I don't really understand. You know, our announcement is for economic action, and I think that the economic action will mean that oil prices will come down sooner. 베선트 장관은 그러나 이후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군사 공격 재개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놨습니다. 네,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반응도 내놨다고요? 네, 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는데요. 인도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 태평양 사령부는 오늘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국 방어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후 훈련 축소로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립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립과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 사이의 방위 협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5월 인도와 베트남이 공동 무기 생산 계획을 발표했고 일본과 필리핀도 지난 6월 종합 군사 훈련을 위한 공급망 확보 협정을 맺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한국과 일본도 장기적으로는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며 추진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 등 과도한 양보를 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사상 최고 수위의 경제 전쟁을 선포했죠. 이란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경제 테러이자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탄했고요. 혁명 수비대는 새 전쟁 시 더 파괴적인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의 반인륜적이고 불법적이며 패권주의적인 본성을 확인시킨 조치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광범위한 경제 무역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한 미국의 발표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상대로 가장 가혹한 경제 작전에 나서겠다며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이자 고립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we have things that we could sanction. We have very draconian sanctions. 이란 외무부는 이란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표적으로 삼는 미국의 제재는 경제 테러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나왔다고 평가절하하면서 대미 항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도 새로운 전쟁이 발발할 경우
과거보다 더 파괴적인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란군이 모든 군사무기 분야에서 끊임없이 진전을 이루고 있고 더욱 정확하고 파괴적이며 기술적으로 진보한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탄두의 세대 교체, 타격의 정확도, 미사일 사거리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분쟁에 대해선 후티의 군사 역량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만큼 사우디는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후티는 드론으로 사우디 나즈란 공항과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 시설을 추가로 타격했습니다. Such attacks risk furthering entangling Yemen in the wider regional confrontation at a time where, as we all know, the region is already facing intense pressure. 하지만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후티는 예멘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강경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대법관의 서면 제청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협의 없이 제청이 이루어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반려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이틀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로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통보라고 표현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반려의 무게를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임명 동의안을 넘기고 국회에서 우회적으로 부결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제청이 이뤄진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 이견이 없었던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조만간 국회로 임명 동의안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청와대는 대법원이 면담을 원했지만 청와대가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도 반박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대법관 후보에 대해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면담 요청도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전국에 퇴진 촉구 현수막까지 걸게 했는데요.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첫 공개회의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던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현수막으로 전국 단위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홍보위원장을 김남중 위원장으로 임명한 이후에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 이것을 전국에 걸도록 했습니다. 서면 제청 공세가 당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원내 지도부 역시 너도 나도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사전협의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건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인사농단이라며 당장 철회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당내 강경 개혁파 의원들은 탄핵 소추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탄핵 포함, 조희대 거치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 드렸고요. 대통령님을 모독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만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임명 제청을 철회하라라고 조희대 대법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 당과 청와대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국면에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한 탄핵 소추가 자칫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당내에서는 지금 상황만으로 탄핵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라 이제 막 출범한 김민석 지도부로선 탄핵 추진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큽니다. 내년 6월까지가 임기인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장기간 탄핵 절차를 밟는 게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도 신중론으로 기울게 하는 요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면 그게 더 탄핵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종착역은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위헌적인 작태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가 반응을 지켜보며 서면제청 공세 수위를 조절할 걸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장동혁 대표가 당협위원장 전면 교체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또 한 번 내용의 경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가장 높은 처분을 받은 건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종용 의혹으로 제소된 육선 조경태 의원입니다. 윤리위는 조 의원이 당론을 무시하고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타당 의원들에게 박 부의장 낙선을 부탁했다며 해당 행위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년 6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되면서 조 의원은 내후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습니다. 지난 6.3 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진종호 의원 역시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으며 차기 공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윤리위는 또 원구성 항의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겐 1년 6개월, 돌려차기 사건 실언으로 무리를 빚은 서범수 의원은 10개월간 당원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징계 당사자들은 비당권파를 축출하기 위한 표적 징계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온 현역 의원 4명이 모조리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내용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입니다. 여기에 당협위원장 전원 교체 역시 내부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임박한 임기를 자동 연장해온 관례를 깨고 현역 의원을 포함한 전국 253개 당협위원장을 전부 다시 뽑자는 게 장동혁 대표 측 주장입니다. 사실상 총선 공천권을 미리 휘둘러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라는 게 당 안팎 공공연한 의심인데 실제 장 대표는 최근 공개적으로 중진 불출마론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나는 희생하지 않고 그냥 대표 한 명 죽여서 우리가 그냥 다음 총선 치르겠다?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승리했을 때는 중진들이 희생했을 때입니다. 다만 투톱 정동식 원내대표가 관례까지 거스르다가 당의 분열만 틔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고위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반발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최고위는 해당 안건을 상정했지만 오전과 오후 하루 2차례 거친 회의 끝에 최종 의결을 미뤘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달 만에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입장차만 확인하며 평행선 상태로 끝나긴 했지만 핵심 쟁점과 오 시장이 제시한 절충안을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놓고 한 달 만에 마주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환한 미소로 악수를 나누고 뜨거운 쟁점인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다. 드릴 말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시장님하고 입장차만 확인했고요.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해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 오 시장은 일부라도 동의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인근 부지를 논의해보자며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캠프 킴 부지라든가 격리단 부지라든가 도시기반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역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착공이 거의 불가능한 용산공원 내 청년 임대주택 공급보다 청년들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느끼는 건 대출 한도라면서 정부의 청년 보금자리론 대상과 한도를 넓히고 보증보험 문턱을 낮춰달라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핵심 쟁점이었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규모에 대해선 정부가 제시한 10,000가구와 서울시가 주장하는 8,000가구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 장관과 오 시장 사이에 입장만 확인한 채 한 달 만에 회동은 마무리됐지만 다음 주에도 핵심 쟁점과
절충안 등에 대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해 이견을 좁힐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과 세제, 금융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합니다. 지난 12일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 이행과 세제 개편안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추가 세수를 활용한 청년 주거 공급과 대출 지원 방안 등도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나흘 동안 이어진 한미 통상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설명인데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급하게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나흘 만에 귀국했습니다. 대미 투자와 추가 관세 문제 등 현안이 산적했던 만큼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김 장관은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실무자 간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이 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장관급에서 좀 일종의 단판을 짓자는 의견들이 오고 갔고요. 김 장관은 미국에서 연이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핵심 주제는 양국 정상이 약속한 투자금 3,500억 달러 가운데 투자처가 정해지지 않은 2천억 달러를 어디에 쓰느냐였습니다. 이제 그 에너지 분야가 그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와서 다른 분야로 바꿔 가지고는 일정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호 투자처는 이르면 다음 달에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김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투자처 공개 시점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중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양국 간에 서로 이해가 있었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 공석으로 주춤했던 관세 협상도 진행됐습니다. 특히 추가 관세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앞서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고리로 강제노동 생산 상품에 1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과잉 생산 문제까지 조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 파트너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직접 만난 김 장관은 관세 상한선이 지켜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15% 그 상한선에 대한 서로 이해가 있었고요. 예단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챙겨나갈 예정입니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화상회의 등을 통해 미국 측과 협상을 이어가며 막판 쟁점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과 최 회장의 만남은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공지능 서밋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이 대통령과 최 회장이 만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성과급의 60%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인데 적자 시에는 일부 임금을 나중에 주는 안도 담겼습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성과급의 40%는 현금으로 60%는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주식 40%는 당해 지급하고 20%는 1년 뒤와 2년 뒤에 각각 10%씩 지급합니다. 나중에 주는 주식, 즉 2연 지급분의 경우 지급받는 해에 주식 수나 금액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연간 영업이익 250조 원을 달성할 거란 증권가 예상이 실현될 경우 성과급 재원은 10%인 25조 원에 달합니다. 이를 임직원 약 3만 5천 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성과급은 세전 약 7억 원 수준. 이 가운데 약 2억 8천만 원은 현금으로 4억 2천만 원 정도는 주식으로 받게 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영업이익 규모와 개개인의 직급, 평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과급의 60%를 주식 지급의 기준으로 삼되 희망하는 경우에는 100%를 주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시행 첫 해에는 개인의 자금 운용 계획을 고려해 사유가 있으면
당해 지급 주식을 현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잠정 합의안에는 노사가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적자 발생 시 임금을 3% 내에서 지급을 미룰 수 있게 하되 고용 안정 대책 등 위기 극복 방안을 합의한 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성과급을 사회와 나누는 방안도 마련됐는데 구성원이 성과급 일부를 자율적으로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해 구성원과 주주가치, 미래투자와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극한호우가 휩쓸고 간 거제에는 일상을 되찾기 위한 온정의 손길과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이명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 흙탕물을 뒤집어 쓴 TV와 선풍기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젖은 가전제품의 덮개를 열고 내부 부품을 부지런히 닦아내며 기능을 살려냅니다. 침수 피해로 일상적인 생활도 막막했던 수재민들에게 가전 무료수리 봉사단과 세탁버스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주로 1층에 보관했던 냉장고, 에어컨 제품들이 이제 고객에게 필수 사용 제품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도 피해 접수와 함께 도움을 주려는 봉사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땅은 마를 대로 말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폭우가 와서 더 이게 피해가 심해진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지원도 필요하시고 많은 관심도 좀 필요하십니다. 이번 폭우로 경남 지역에서만 거제 45곳, 통영 8곳 등 모두 53개 학교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거제 장평초와 외포초 등 일부 학교는 개학을 미루는 등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육군 장병들이 뻘밭으로 변한 교정을 부지런히 치워내며 학생들의 배움터를 돌려주기 위해 땀방울을 흘립니다. 저희 39사단이 맡고 있는 관할 지역이 경상남도 지역인데 거제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드려 나왔습니다. 경상남도는 누적 인원 7천여 명과 장비 1000여 대를 투입해 막바지 긴급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사면 유실로 대피했던 아파트 주민 상당수가 긴급 점검을 마치고 복귀를 시작했지만 일부 동 주민들은 2달가량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기다려야 해 당분간 임시 거주지 생활이 불가피합니다. 지자체는 피해 규모가 큰 도서 지역의 피해 조사를 연장 신청하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신속한 특별교부세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통영의 섬마을에선 산사태와 집안 침하로 집들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추가 산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는데요. 고령의 주민이 많은 데다가 접근도 어렵다 보니 복구의 손길이 제대로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산비탈에 자리 잡은 단독주택들. 폭우에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집 절반이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윗집은 마당이 사라졌고 마당에서 떨어져 나온 시멘트와 흙더미는 아랫집을 덮쳤습니다. 창문까지 올라올 정도로 쌓인 토사와 잔해들은 아찔했던 폭우 상황을 짐작해야 합니다. 진흙 속에서 가까스로 주민이 구조됐던 통영 골리도입니다. 산비탈마다 단독주택이 자리 잡고 있어 폭우 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섬이다 보니 복구 지원도 쉽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배를 타고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가까이 접근하자 처참한 산사태 흔적이 드러납니다. 아슬아슬하게 집이 경사로에 걸려 있는가 하면 돌무더기에 금방이라도 파묻힐 듯한 집부터 바닥 골조가 그대로 드러난 집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가지 말할게다 이제 애는 또 남은 게 또 이제 내려오면 저기 다 이제 무너져 내려오기라고 이장도 함부로 저기 가지 말았고 저 근처는 가지 말았게.
주민 중에 노인이 많아 대처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비가 또 오면 추가 산사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경남 지역 지반과 비탈면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통영 지역엔 사람이 살고 있는 섬만 40여 개. 주민들은 위태로운 집을 바라보며 복구의 손길이 닿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산림청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에서 추가 산사태 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긴급 진단에 나섰습니다. 산림청은 거제시가 산사태 우려가 있다고 요청한 공동주택 12곳을 대상으로 비탈면 균열과 토사 유출, 집안 변형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4일까지 산림 헬기를 이용해 지상 접근이 어려운 산림 지역의 산사태 발생 여부와 피해 규모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괌 먼바다에서 발생한 18호 태풍 사우델이 세력을 키우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진로가 무척 유동적입니다. 우리에게 미칠 영향, 정혜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괌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18호 태풍 사우델입니다. 아직은 중심 풍속이 초속 20m의 약한 태풍입니다. 태풍 사우델은 다음 주 중반인 25일쯤 최대 풍속 초속 45m가 넘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일본 오키나와 동남 동쪽 해상까지 북상할 전망입니다. 이 부근까지는 한국과 미국, 일본 기상당국의 예측이 동일합니다. 문제는 다음 주 중반 이후입니다. 진로가 무척 유동적인데 우선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과 유럽 중기예보 모델은 태풍이 중국으로, 미국 모델은 일본을 향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는 셈입니다. 하지만 태풍 예상 진로가 수시로 바뀌는 데다 약화한 비구름이 우리나라 서해와 동해로 접근할 수 있다는 분석이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후반부에 있는 예측은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앞으로 예측 기간이 당겨져 오면서 북쪽에 있는 기압골이 우리나라 쪽을 얼마나 깊게 지나가냐에 따라 강수가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태풍이 북상하면서 밀어올리는 막대한 양의 수증기로 또다시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더운 공기가 만나 강한 정체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풍이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태풍 전면에서 다량의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9월을 앞둔 이 시기는 남쪽의 더운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만나 정체전선, 즉 가을 장마 형태의 호우가 나타날 수 있어 기상청은 태풍의 발달 정도와 한반도 주변 기압계 변화에 따라 날씨가 급변할 수 있다며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당시 중앙지검 검사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위한 절차를 정리하고 파견검사 명단을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에 더해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순차 공모해 비상계엄 이후 상황에 대비한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단 10일 남겨둔 지난 13일에도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힘을 쏟았는데 검찰청 내부에서 계엄수사팀 후보,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등 여러 문건이 작성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당시 수사지휘부가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팀이 김 씨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만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불기소 처분일은 10월 17일이었는데 수사 결과 보고서를 11월 8일까지 계속 작성하고도 마치 처분 6일 전 다 완성된 것처럼 허위 기재해 놓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은 또 수사팀 내부적으로 보고서 날짜를 더 앞으로 당기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2024년 이른바 총장 패싱과 황제조사 논란이 일었던 김 씨에 대한 출장조사와 관련해서도 수사팀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종합특검팀은 다만 심 전 총장의 도이치 수사무마 가담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을 결정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2차 종합특검팀의 내란 가담 혐의 등 기소에 대해 위법, 부당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내란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본부 명단을 계엄사령부 파견 명단으로 둔갑시켜 내란 혐의를 적용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나란히 열립니다. 1심에서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했는데 2심에선 어떻게 인정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각각 열립니다. 오 시장은 명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시장 측은 변호인단을 대거 보강해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선 명 씨의 진술 신빙성과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를 통해 밝혔듯 핵심 혐의인 비용 대납 요청 관련 명 씨 진술 외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명 씨가 만든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점을 파고들어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도 명 씨 진술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묵시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정황 사실만으로 공모를 인정했고 채무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심,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31조 원이 넘는 주식을 팔며 7개월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증시 부진 등으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6%로 5월보다 0.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세제 개편 발표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강남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2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닌 공공기관에 맡겨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고 집주인은 공공기관의 보증금 운용 수익을 월세처럼 받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한국 컨테이너선이 내일 북극 항로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첫 시범 운항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면서 습도 높은 무더위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잦은 요즘입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중부 내륙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충청과 전북 북부는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충청 이남 지방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최대 5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비와 소나기가 내릴 때는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비가 습도를 끌어올려 후텁지근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 곳곳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4.8도, 부산 26.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0도, 광주 35도, 대구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여정 부장이 한 차례씩 공을 주고받았죠. 북미의 물밑 탐색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마음이 급한 건 트럼프 대통령 같은데 그래서인지 북한은 되려 몸값을 더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의 대화 조건은 무엇인지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하노이 노딜로 절치부심한 북한은 2023년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뒤 국제사회에 줄기차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비핵화 요구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다시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피력했습니다.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는 선물을 내밀었는데도 북한은 다시 미국에 공을 넘기고 발사체까지 쏘아 올렸습니다.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확실한 카드를 가져오란 건데 그간의 북한 고위급 말을 토봐보면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체제 보장 약속, 핵 보유국 인정 등을 요구하는 걸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중단하는 모습이 나오면 대화에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으로 북한이 미국한테 원하는 것은 비핵화 대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하자라는 것이죠. 경제 혈관을 틀어준 대북 제재 역시 풀어야 할 숙제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상이 2018년과는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핵 미사일 역량이 더 커진 데다가 중국, 러시아라는 든든한 우군까지 생긴 만큼 예전보다 여유로운 위치에서 협상할 여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발 위기로 마음이 한껏 조급해졌다는 점도 북한이 몸값을 더 올리려 하는 배경으로 꼽힙니다. 과거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의 굴욕을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단히 벼르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몸값을 올려가면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ICBM을 놔둘 수 없는 등 타협의 마지노선은 분명한 상황. 대북 제재 해제 역시 미국 의회는 물론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상회담 성사까지 가는 길이 쉽진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변수 속에 미국의 아시아 동맹들의 고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자립과 협력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한국 역시 안보 문제에서 관계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계속 그럴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언급했습니다. Now, I didn't like the fact that we're doing these massive military exercises really against North Korea. And I was not happy when South Korea said, no, they're not interested in helping us with the Hormuz Strait.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아시아 동맹국들이 미국의 방어에 얼마나 기댈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하고 의존을 줄이기 위한 협력을 살펴보고 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인용한 아시아 국가 한 외교관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우산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여력 있는 나라들이 자립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매체는 인도태평양 국가 간 방위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이 합동 군사훈련을 위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협정을 맺고 인도와 베트남이 무기 공동 생산 계획을 내놓은 사례를 들었습니다.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이언 브레진스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인도 태평양 지역 전체에 파장을 일으켰다며 모두가 한국처럼 미국과의 관계가 불안정한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我が国が戦後最も厳しく複雑な安全保障環境に直面する中で、日米韓3カ国の連携は地域の平和と安定にとって不可欠です。 폴리티코는 한국도 다변화에 나섰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고위 관리를 지낸 정박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프리카와 걸프 국가들, 일본과 관계 확대를 논의 중이고 이번 일은 이런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더욱 부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전현직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동맹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 유지와 중국 견제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때에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돼 아시아 지역 대비 태세가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중국으로선 한국과 미국 사이를 벌려놓을 기회를 얻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트럼프의 노골적인 구애 속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했는데도 무력 도발을 감행한 건데요. 이경국 기자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틀 동안의 한국 방문을 마무리하자마자 무력 도발에 나선 겁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8일 만이고 올해 들어 12번째입니다. 1차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이 아직 진행 중인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훈련은 이미 일주일이나 축소되고 북한이 민감해하는 공격훈련 위주의 야외 기동훈련도 사실상 취소된 상황.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며 이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북한은 방어훈련이든 반격작전이든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자체를 이제 문제시하는 거예요. 또 침략적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특히 북미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북한의 안전을 위한 주권적 행사들은 필수라고 언급한 내용을 실행에 옮겼다는 해석입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대화 제의를 이어가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나중에 만날 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아예 쓰지도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이렇게 발사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사실상 대화 거부를 담은 담화문에 이어 무더기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면서 북미 대화 동력이 다소 떨어진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화두로 떠오른 용산공원의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여야의 여론전이 치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주거 안정, 국민의힘은 난개발로 규정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용산공원 주택 부지화를 추진하는 민주당에서 서울 지역 의원들이 모여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취지로 한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즉시 물량을 조절할 수도 있는 가장 확실한 핵심 공급 수단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최근 재개발 재건축 얘기만 재탕, 3탕 반복해서 늘어놓고 있습니다. 일각의 비판 여론에는 현실론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공론화를 강조하는 정부와 고조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원 보존을 천명했던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방침을 고리로 거듭 반대론을 펼쳤습니다. 용산공원은 약 20년간 보존 원칙을 엄격히 지켜온 국민 모두의 공간입니다. 전문가도 국회로 불러 밀어붙이기식 난개발로 규정하고 재건축, 재개발만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센트럴파크에다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머지않아 그 면적만큼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거다. 그런 녹지의 필요성이 지금 대단히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여야는 협상 끝에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서울시와 국토부 논의 상황을 반영하자며 처리 시점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 논의 결과를 좀 반영해서 다음 주로 한 주 정도 처리를 좀 유보하는 결정도 좀 있었습니다. 논의 없이 통과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또 조정을 만들어서 본회의 처리를 앞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논의 중심인 본체 부지가 아닌 별도 격리 부지의 활용 여부를 다루고 있는데 마치 공원 전체 부지 개발을 목적으로 한 법안으로 인식되면서 논의에 혼선도 잇따랐습니다. 31% 수준에 불과한 미군 용산기지 부지 반환 지연도 법안 논의에 어려움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일환인 용산공원 부지 개발 여부와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간 양보 없는 줄다리기는 다음 주에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뒤에 연일 당의 큰 어른들을 찾으면서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정청래계와의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만찬까지 취임 이틀 만에 전현직 대통령들을 찾는 이른바 사통통합을 마친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다음 행선지로 당의 뿌리 이해찬 전 총리와 김근태 전 고문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당의 큰 어른들에게 예를 갖추며 전당대회 기간 쪼개졌던 지지층을 다시 하나로 모으겠다는 취지입니다. 김 대표는 경쟁자 정청래 전 대표가 내세웠던 이해찬 정신을 자신도 이어받겠다며 이 전 총리의 20년 집권론을 계승한 연속 집권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순한 총선 승리가 아니라 20년, 30년 민주당의 황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연속 집권의 틀을 짜겠다는 말. 동시에 김 대표는 당의 모든 뉴스가 민주당 TV를 통해 새벽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홍보 방식 혁신을 당내에 지시했습니다. 김어준 씨 등 친여 유튜브에 내줬던 메시지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포석이자 기강잡기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그 일환으로 앞으로 모든 행사를 국민에 대한 존중으로 시작하겠다며 정중례, 이른바 90도 인사도 도입했습니다. 당의 언어는 글이 아니라 글입니다. 국민과 당원들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절을 한번 하는 것으로. 김 대표가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사이 친정청래계는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김어준 씨 방송에 나란히 출연해 선호투표제가 아니었다면 정청래 전 대표가 당선됐을 거라고 각을 세웠는데 김 대표를 향해서는 정 전 대표에 대한 조롱 등 당내 갈등을 시급히 수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페어플레이하고 그렇게 승복하신 분에 대해서 또 조롱하고 이런 건 없어져야 되죠.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캠페인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차원에서. 치열했던 계파 갈등 수습을 위해 일단 당내 통합에 방점을 찍은 모습인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대로 조만간 야권과의 관계 설정에도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오는 10월에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에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2,375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받고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문정 서울동부지검장도 오는 10월에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지원했습니다. 현직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본인이 희망한다면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에 특례 임용이 가능한데요. 임 검사장과 같은 지검장급은 1급 수사관으로 임용되고요. 차장, 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는 3급, 10년 미만은 4급 상당 수사관이 됩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행방이 석 달 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 실종 신고 당시 담당 경찰이 실종자와 실제로 연락하지 않고 안전을 확인했다고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2일 밤 한 여성이 휴대전화 하나만 갖고 걸어갑니다. 이후 가족과 연락이 끊긴 37살 장미란 씨가 집을 나서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실종 신고 3시간 만에
담당 경찰인 A 경장이 신고자인 남자친구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잘 있는데 이제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한다고 통화가 됐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죠. 경찰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잘 있는 줄 알았죠. 하지만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가족이 다시 실종 신고했고 그제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이 장 씨와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는데도 통화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 CCTV 영상 등 당시 장 씨의 행적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장 씨의 휴대전화가 실종 나흘 뒤인 지난 5월 16일 이곳 한림항 인근에서 전원이 꺼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한림항을 중심으로 육상과 해상에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석 달 넘게 장 씨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가족들은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디 뭔가 나온다면 숨기지 말고 제대로 바로바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언니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초 실종 신고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전북 부안군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줄포 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SUV가 고장난 차량을 옮기려고 정차한 견인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SUV 운전자 50대 남성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을 질러 주민 등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70대가 사건 발생 28일 만에 숨졌습니다. 방화 피해자 류모 씨는 어제 오후 5시쯤 대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숨지면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입니다. 서울 연세대학교 주변 산책로에서 복면만 쓴 벌거벗은 남성이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지난 6월과 7월에도 유사 신고가 있었지만 용의자 검거 소식은 들리지 않았는데요. 주민 불안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철조망이 쳐진 좁은 계단 위로 산책로가 이어집니다. 연세대학교로 이어지는 이곳에서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건 그젯밤 10시 10분쯤입니다. 수풀 속에 숨어있던 남성이 지나가는 여학생을 습격해 신체를 만지고 도망간 건데 용의자는 검은 복면만 달랑 썼을 뿐 나체 상태였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한 10시쯤에 방에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여자 비명 소리가 들려가지고 처음에는 뭐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다음날 그 에브리타임에서 보니까 성추행범이 나타났다고. 이후 기숙사로 도망친 피해자가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즉각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해당 산책로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곳 산책로에 나체 상태의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6월과 7월에도 벌거벗은 남성을 봤다거나 추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3달 사이 신고 3건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용의자의 신원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검거에 주민과 재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저도 그 길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그쪽에서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지 몰랐고 조금 그 길이 사람들이 다니기에도 조금 어둡기도 하고 해서. 경찰 관계자는 CCTV 추적과 DNA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 검거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8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해방패 연습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오늘 조기 종료됩니다. 지난 17일 시작된 이번 훈련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한미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대북 반격 연습을 생략하고
연합 야외 기동 훈련도 축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늘 8시간 전면 파업에 나섭니다. 현대차 노조의 전면 파업은 지난 2016년 단체 교섭 이후 10년 만으로 노사는 상여금 인상과 해고 조합원 복지, 정년 연장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3월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친모가 장기간 방임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아이의 상태를 알고도 마치 아이가 없는 듯 생활을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해안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핥히고 간 경남 거제 외곽에는 아직 기본 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곳이 적지가 않습니다. 도로가 끊겨 고립된 마을에는 전기와 물마저 끊겼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산비탈에서 밀려든 토사와 성난 물줄기에 도로 아스팔트가 종잇장처럼 힘없이 찢겨나갔습니다. 하천 축대가 무너지면서 물길이 마을 진입로를 그대로 덮쳐버렸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핥히고 간 거제시 둔덕면 죽전마을. 도로가 끊겨 고립된 데다 단전과 단수까지 겹치며 폭우로 공포에 떨었던 주민들은 이제 불편함에 시달립니다. 밭이 제 키보다 더 높은데 그 무너져가지고는 그리 물을 흘러갔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진짜 지금 생각해도 가슴 쩌리고 겁이 나고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무서워요. 소방대원들이 흙탕물이 가득 찬 지하 주차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센 빗물에 떠밀린 차량이 주차장 곳곳에 엉켜있고 대원들은 차량 문을 열어가며 혹시 모를 피해자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물이 다 빠지고 주차장이 재기능을 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막막합니다. 반복되는 상습 침수로 또다시 피해를 본 회진마을에서는 물이 빠지자마자 청소가 시작됐습니다. 마을 곳곳에 소독용 방역연기가 피어오르고 주민들은 진흙탕이 된 집 안팎을 쓸어내며 살림살이를 꺼내놓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 치워도 끝이 없는 복구 작업에 일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제 집집마다 이제 다 나이가 있으니까 연세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혼자 하기는 그 자녀들이 안 하는 이상은 사실상 좀 조금. 가장 기본적인 이동조차 막힌 상간마을부터 반복되는 침수에 삶의 터전을 잃은 어르신들까지. 이제는 비 예보만 나와도 가슴을 졸이는 거제 지역 수재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태산입니다. 자, 최근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산사태 예측과 대비의 그 중요성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연구팀이 산사태 발생 위치를 미리 알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김은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제의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덮친 산사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며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산사태 발생 위치를 예측하는 기술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기존 기술은 산사태로 무너진 흙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경로 예측에 국한돼 왔으나 이번 기술은 비가 내렸을 때 산의 어느 지점이 무너질지에 관한 위치까지 미리 알아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산사태 발생 위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땅 밑에서 물이 이동하는 속도와 흙 간의 점착력 등 한반도 전반의 땅속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역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속 데이터까지 분석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을 활용해가지고 그 단연간의 그 산지의 변화를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가평 지역에서 이제 산사태가 발생을 했었는데 저희가 자료를 구축하고 모의를 통해서 검증을 해본 결과 정확도가 90% 정도로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수량에 따라 땅속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간 단위로 계산해 산사태 발생 위치를 예상하는 건데
연구팀은 지도위를 약 25m 크기의 격자칸으로 나눠 정밀하게 산사태 발생 위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기술을 GOP 등 접경 지역같이 험준한 산악 지형에도 적용해 군부대 내 산사태 방지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GOP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 기술을 적용해서 내년 장마 전에 장병 대피와 시설물 안전 조치에 필요한 골든타임 확보 등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육군뿐 아니라 각종 지자체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네, 끝으로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부에는 비가, 또 남부에는 소나기가 내리면서 습도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네,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비 소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서울에 비가 내리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고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곳곳으로 비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비가, 남부지방에는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어 나오실 때 우산 잘 챙기셔야겠는데요. 또 강수와 함께 습도가 높아져 후텁지근한 날씨도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는 27.2도 보이고 있는데 한낮에 32도까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을 보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중부 내륙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충청과 전북 북부는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최대 50mm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7도, 제주 2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겠고 서울 30도, 대구 33도, 광주는 3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오후에는 또다시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고요. 휴일 절기 처서가 무색하게 당분간 33도 안팎의 낮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비와 소나기가 내릴 때는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